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만약에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작년 1월 20일. 아, 맞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죠. 코로나 국내 확진이 처음으로 발생한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초기 빠른 대응을 했던 K-방역이죠. 이런 신조어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병상 수급이라든지 백신 확보 이런 문제까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자, 코로나 1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3차 유행이 진행형입니다. 그나마 조금 진정 국면에 지금 접어들은 것 같은데 먼저 1년 K-방역 평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작년 11월 달까지는 네. A- 90점. 웬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잘한 건 잘했다고 오, 해요. 마이너, 좋다. 근데 12월 달부터는 저는 B-. 삐면 팍 떨어지네. 이렇게 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11월 달 이전과 12월 달 이후는 그 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백신 있는 것 부분 때문에 같아요. 그런 건가요? 백신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 겨울에 대유행 올 거예요. 병상 확보하고 중점병원 만들어야 돼요. 라고 많이 대비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공병원 확보하는데 증축 예산이 15억만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축 예산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공공병원 확대해야 된다. 이런 거점병원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비, 미래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병상 수급 같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B- 점수를 좀 많이 좀 잘한 거는 뭐 마스크 같은 마스크를 정말 초기에 되게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공 마스크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다 마스크를 쓸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별 진료소를 확대한 것도 상당히 좀 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12월 한 18일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내가 가서 이제 검사를 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것들은 정부가 체계적으로 좀 잘 준비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박 부대변인 저는 뭐 저기 100점 만점에 999점. 오버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세요.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많은 소리입니까? 저는 뭐 저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기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뭐 최근에 있었던 노래방 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봤을 맞습니다. 때 그런 생계 곤란이 났을 때 외국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폭동이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의 상황에 금모으기 했던 그런 우리 국민성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공직자들 특히 그 현장에 뛰고 있는 하위직 그 행정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자가격리를 당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제가 늘 비판해왔던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국가 지도자. 오늘 누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보유국 대통령의 그 왜 비웃어요? 잠깐만요. 장성 소장님 또 비우셨죠 금방. 아니 좋아서요. 아니 근데 그 뭐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보유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다른 전염병 사태, 메르스 때나 이럴 때 봤을 때하고 비교되는 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리더십과 그거에 바로 부응해주는 공직자들 이게 저는 같이 연동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의 K-방역의 모범을 보여줬고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국가 시스템의 모델까지도 향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저는 조금 좀 아쉬웠던 점은 특정 분야 또는 뭐 종교 이런 쪽의 집단 감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대응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동부구치소 얘기도 하세요. 동부구치소 얘기도. 공공?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치소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보조금 문제에서 너무 적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재정 건전성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보통 40% 기준에는 지금 47% 정도 되잖아요. 독일이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선진국인데도 재난 보조금을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 힘든 상황에 겪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문재인 보유국 그 얘기할 때 많이 좀 그러셨고 동부구치소 감염 부분도 좀 동의해 줬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네. 이렇게 종교 대상화해가지고 보유국이라든지 뭐 다행이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생신 축하 덕담을 할 수 있지만 생신입니까? 대통령? 그저께인가 생신이었잖아요. 그렇습니까? 훨씬 더 저희 관심이 더 많으시네요. 관심이 생신도 많- 알고 몰라요. 계시고. 그러니까 그럼 뭐 그렇게 상관이 좀 있습니까? 속마음은 진짜로 존경 안 해봐. 도를 넘어서 네, 그런 칭송은 좀 안 좋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 저 말씀드릴게요. 네. 중앙정부 부채 한 900조 됩니다. 그러면 47% 돼요. 공공기관 부채 700조 이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1000조예요. 이거 다 정부가 보장해주고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이거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2,500조입니다. 700조가 아니에요. 부처의 기금에 해결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으로서 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하지 않고 거기에서 경영 능력에 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도록 아니에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그 부분은 좀 부채다 다를 겁니다. 국가가 그래, 보장을 알겠습니다. 해줍니다. 그 부분은 뭐 말하면 아니,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재정 부분이니까 우리 MC 장관이 네. 봤을 때 MC 장관은 또 이렇게 자가격리 등등을 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어떤 K 방역에 대해서 네. 직접 경험을 해본 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저는 일단 뭐 너무 만족스럽고요. 야, 내가 세금을 이래서 평소에 열심히 내기 잘했구나라는 생각만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이제 굳이 뭐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가족들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B가 될 수밖에 없었던 A.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족이란 너무 언론에서 약간 악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의도적으로 좀 비난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억울한 측면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창기에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언론이 좀 객관적인 보도를 많이 해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좀 안 두려워해도 될 법했는데 너무 언론이 좀 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단계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 중국에서 교민분들 데려올 때도 얼마나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용시설로 그 교민분들 보낼 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처럼 보도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역마다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변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리 랩진노믹스에서 진단키트 만들어서 수출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진단키트까지도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네. 가족들의 지원을 오히려 받지 못해서 좀 억울했던 측면이 있었던 알겠습니다. B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얘기.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우리는 못한 것을 좀 비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네.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12월부터는 B 마이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네, B 뭐냐면 마이너. 12월 한 달 사망자 숫자가요. 네. 481명이에요. 근데 1월부터 11월 달까지가 419명이었어요. 더 많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의원님도 뭐 얘기하셨겠지만 자 3차 대유행 겨울 찬바람 불어올 때 대비해야 된다. 병상 확보해라. 의료진 늘려라. 라고 했는데 그걸 왜 미리 안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 건 정말 많아요. 잘했다. A 마이너 90점 이상. 좋습니다. 근데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최고 수치도 그 기간에 나왔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싶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랑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만, 뭐 베트남 우리나라보다 더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도 거의 없잖아요. 자, 전 세계를 뭐 이렇게 공간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시간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메르스나 사스 비교해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보다는 학점이 좀 높다고 장소영님 보십니까? 높죠. 그때보다 네.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궁금해서. 메르스 때는 뭐 확진자 186명, 네. 뭐 사망자 39명. 사스 네. 2002년도 때는 확진자 4명, 사망자 없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고 신종플루 말할 2009년도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확진자는 10만 명 이상이었고 사망자 26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메르스 때 네. 중요한 네. 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에서요? 새누리당에서 당대표실에서 네. 이제 부실장 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네. 저러한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이지 못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저도 놀랐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잘했다. 뭐 확진자가 나오니까 바로 대책본부 마련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구나.
네. 문재인 모의국 화이팅! 이라고 생각을 조롱하는 했습니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그런 면은 예. 있지만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또 1년간 또 봤을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예.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예. 전문 의료인으로서 우리 K 방역 지금 코로나 관련된 평가를 점수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냉정하게. 뭐 실제로 이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경험하는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바이러스를 얼마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그런 매뉴얼이 일사불란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 현장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K 방역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면에서는 높은 치하를 하고 싶은 네. 생각이고요. 또한 저희도 의원 외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K 방역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외국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의료 전문가들을 만날 때 너희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왜냐하면 물론 더 잘한 나라도 있을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역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봉쇄나 셧다운을 하지 않아서 아하. 나름의 방역과 경제를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1차, 2차, 3차 대유행이 있으면서도 더 악화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그 피크를 빠르게 꺾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방역이 조금은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5개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일관성의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세밀한 방역으로 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3차 유행까지 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냥 정말 강력하게 굵고 짧게 3단계 딱 해서 문 딱 닫고 다 그냥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문 닫기 해버리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말들이 오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은경 본부장 말만 잘 들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 말만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과 대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당의 논리, 야당의 논리 이런 것이 방역에 들어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그분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지만 네. 자,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2단계 하자, 1단계 하자 이런 식으로 방역 대책을 정치 논리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지정 부대변인은 어떻게 예, 지금 저도 2.5단계, 예, 3단, 예,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그 여당이나 정부를 운영해 보면은 경제적 수치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이 좀 잘 됐다 싶으면은 조금씩 단계를 하락하고 이렇게 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위기입니다.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네. 자체가 이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좀 과잉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많은 그 큰 위기를 저는 겪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사실 이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경제가 탄탄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결국은 가장 힘든 쪽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난보조금 문제를 좀 더 양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네. 뭐 비대면 자영업이든 다른 방법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가 이제는 좀 계획을 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손실 보상까지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손실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1, 2차, 3차 받은 네. 것도 손실 보상금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2.5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설날까지 특히 이달 말까지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요. 업종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5인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되고 안 되고 또 제가 최근에 또 가보니까 오늘이 뭐 이번 주에는
커피숍에 또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혼선을 주고 있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예, 지금 중대본이라는 컨트롤 네. 타워가 있기 때문에 총리 산하에 여러 방역 당국들이 다 모여서 이런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생활방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컨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제안하고 싶은 대안으로 상생방역 또는 소통방역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 소통 방역이요? 예, 기존에는 중앙 집권적으로 방역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내렸다면 예. 이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시설별 그리고 영업장별 특성을 조금 더 현장에서 만들어서 아. 그 목소리를 중앙으로 올리는 방식의 방역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헬스장, 헬스장. 또는 얼마 전에 해동검도에서의 이슈 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렇죠. 왜 우리 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일관성 없는 방역 지침을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볼멘 소리들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더더욱이 이런 목소리들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기 방역의 지침을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요. 전문가가 컨설트를 해서 우리 업장은 이런 공통 수칙을 지키면서도 네. 뭔가 이렇게 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그런 세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국민 모두가 시민이 참여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상생방역, 소통방역 시스템을 제안을 아니, 하고자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예, 예, 해주셨는데 왜 그걸 진작 안 했냐고요. 아. 지난 연말 12월 달, 1월 달 우리 한번 봐봐요. 국회 앞에 예를 들면은 헬스장을 경영하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돼요? 카페 하는 분들이 왜 우리는 왜 안 돼요? 라는 외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여당 내에서 아니면은 그러한 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걸렀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분들 피해는 피해로 다 받은 상황에서 우리 이제 소통 방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아니, 않냐라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모든 매뉴얼과 지침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다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3차 대유행으로 매우 힘들었고 실제로 그 상황을 국면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그 현장, 특히 확진자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요. 네. 그 당시엔 당연히 그때에 총력을 다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는 우리가 치료자 백신이 있으니 조금은 방역 시스템 세밀해져야 되고 고도화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아니 거고요. 너무 좋다고 아니, 말하지 아니, 그 말이 마시고 아니고, 잠깐만. 예, 아니, 저기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뭐 좀 기본적으로 상향식으로 어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방역도 잘 되고 백신이나 이런 게 좀 체계 잡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하향식이라면 지금은 좀 상향식으로 우리 업종은 이 정도는 좀 해달라. 그걸 좀 받아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 좋아 보여요.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청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으니까 그 추운 겨울날 그분들이 그냥 그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한 건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네, 이해가 안 네. 됐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건 왜 안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불합리한 점을 미리미리 제거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세우는 게 능력 있는 정부, 능력 있는 민주당이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밥 안 먹으면 죽지만 커피는 안 마셔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 같아요. 네. 여야의 문제보다는 네. 정확한 이익 대표를 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예요. 사실은 정치권은 이런 이익 집단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정부에 전달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여야가 저는 공이 다 저는 좀 놓쳤다는 생각 들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관료제적 속성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임의의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자르려고 하는 해야죠, 뭐.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구를 하나 만든다고 칩시다. 정부는 이제 무조건 큰 칼로 그냥 잘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큰 톱으로.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포질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여야가 적당히 싸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 좀 더 붙여가지고
지방분권 방역도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자체가 제일 먼저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까지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영업 규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다가 재작년 12월에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돼서 혹시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섬찟 큰일 날 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도 이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장기간 규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반발을 하시기도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정부가 규제만 하고 보상에는 좀 소홀했다, 소극적이었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과감한 예산 투입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정책, 책정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정부에서? 실제로 지금 보상에 대한 문제를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도 그거에 부응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IMF 때도요. 공적 자금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170조가 투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합 보상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이런 집합 보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예, 발의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얼마나 얼마의 규모로 또 어느 지점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보면 기본이에요. 재산권을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적법하게 손실 입었을 때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법률로서 이렇게 해서 그 법률이 지금 말했던 감염병 예방법 등등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영업을 못하게 한 만큼 그만큼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어쩌면 헌법상 당연한 원리인데 자꾸 논쟁이 된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치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코로나 상생 3법인데요. 지금 말했던 피해 손실 보상법, 이익 공유법, 또 사회연대 기금법 등등을 지금 만들고 있고 2월에 지금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또 안 됩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분명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돼요.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특정 정치인의 대권 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급박하다는 거죠, 이거는.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 볼게요. 논의 시작한 지 저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어떠한 효과, 영향, 공청회, 비용 추계 이런 거 없이 2월 달에 입법화한다? 이것은 정말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기재부가 일단은 반대를 했다가 너 죽을래 수준에서 다시 만들어 올게요. 이런 식의 입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지. 자, 어려우니까 혹시 4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입법화해가지고 자영업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지원해주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을 만들 땐 저는 이제 국회에서 한 25년 있었는데 법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여러 가지 뭐 검토도 해보고 뭐 공청회도 해보고 전문가 간담회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입법화를 하는 거지 논의된 지 한 달 만에 입법화를 하겠다?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님 지금 정세균 총리 발언 뭐 등등을 지금 얘기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좀 보궐선거 관련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또 그런 또 이상한 팁을 또 주시네요. 보궐선거 이기려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이거하고 보궐선거하고 별 관련 없어요. 사실 우리 네.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네. 합리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들면 뭐 부산에 뭐 가덕도 공항 해준다니까 뭐 지지도가 올랐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오르고 이런 거지.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렇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고무신 하나 준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늘 이제 저한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저는 늘 통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네. 예, 뭐냐면은 법을 만들 때는 모법을 만든다는 개념으로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손해배상금 문제가 이미 재난지원금도 손해배상금적 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개념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법들을 억지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법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도 그런 추가 이익이 나왔을 때 기업들의 기부라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보상적 차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넣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연대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증세 논쟁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특정 생활이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무작정 만들었을 때는 나중 되면 자꾸 개별 입법들을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법이 충돌되는 상황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시기적으로 뭐 좀 긴 시기를 두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뱀이 나왔죠. 하는 네, 거니까. 뱀이 나왔습니다. 그 이익공유제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 국회의원님들이 여당에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본인들이 좀 먼저 솔선수범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이익이 많이 난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거 자발적인 참여해라라는 건데 자발적인 참여 의원님들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이제 곧 재산 등록이 있죠. 작년 한 해 재산 그 되게 높아진 분들 예. 어느 정도 그러면 그것도 자발적인 참여로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돕도록 내놔 보세요. 저는 되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의원님들 연봉 인상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야죠. 본인들은 솔선수범도 안 하고 그냥 나라 어려운데 본인들 월급, 연봉 올리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러면은요 손가락질밖에 안 해요. 그래 뭐 의원님 한 분 와 계시는 거지. 저희 장 소장님도 네. 코로나 전문가로 방송 출연 많이 해서 좀 혹시 소득 늘지 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저는 확 줄었어요. 줄었어요. 자 의원님 예. 일단은 뭐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지금 두 개나 연관이 있어요. 이 3법 중에 그 피해 손실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고 예. 두 번째 그렇게 돈을 인상을 왜 했대요? 급여 인상을. 말씀하시니까 네. 문득 생각나는 게 작년에 우리가 홍수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솔선수범해서 월급에서 20%씩 압니다. 기억납니다. 기부했었던 바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도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신다. 공감을 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예전에 백신 개발의 비율을 좀 들고 싶은데요. 그 보통 백신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만큼 감염병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박합니다. 골목 상권 너무 뼈저리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은 빠르게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의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네. 않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또 국회의원들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면서 절찬리에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또 정부 안에도 약간의 불협화음, 또 정부 안에서도 특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야 뭐 재정을 지켜야 된다, 국간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체하자라는 얘기도 나와요. 말 하도 안 듣는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경제 관료들의 속성이 그럴 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미국에는 예산 편성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관료들이 정부가 내죠. 정부안을 내는 내죠.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공자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 영국의 대헌장 이야기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 3부회를 소집합니다. 세금 더 세금 내려갑니다. 때문이죠. 미국 독립전쟁 때 보스턴 차 사건 세금.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과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들이 편성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가장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건데 이 한국 사회가 저는 조금 왜곡되어 있다. 말씀대로 국회에서 그것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아니 거죠. 그러면은 네. 작년에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예산 편성권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 처리했으면 이게 되잖아요. 이제 개헌 사항이에요. 개헌 상황입니다. 헌법 개헌 바꿔야 네, 된다. 개헌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극복돼야 돼요. 뭐 계시지만 저도 뭐 도전했으면 국회의원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국회에다가 예산 편성권 맡기자 이러면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난리치겠네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계속 그런 나올 것 측면에서 같아요. 우리 네. 국회의원들의 정치인들의 수준을 첫 번째 높여야 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예산 편성권 가져오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기재부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국가의 기재부 장관이 격리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재부라는 경제기획 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은 자영업자들 피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대책 내놨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재정만 지키겠다라는 저는 발상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재정은 뭐냐면 나누어서 골고루 써야 되지만은 재정이 투자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획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상 차원도 있지만은 경제적 투자 차원에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예산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진행 중인데 결국은 재난지원금, 또 결국은 손실보상 이 얘기까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교체론이든지 어떻게 조금 국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예, 알고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각자의 입장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 국회에서 바라보는 기재부는 철옹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렵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더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력 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말 잘 들어요. 그냥 잘 본인 듣는 한 소리 것 같은데요? 했다가 여당에서 뭐 힘센 분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바꾸더라고요. 소신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거 맞습니까? 네. 아니 여태까지 봐보세요. 예. 본인의 소신 계속 지켜나간 적은 없는 것 같고 말 잘 들으니까 안 바꿀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해보고 기재부가요 재정이라도 지켜야죠. 기재부가 재정 걱정 안 하면 누가 재정 걱정합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그렇게 기축통화 우리나라 돈이 네. 무작정 무한정 발행을 해서 해외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 가보세요. 베트남 가서도 우리나라 돈 안 바꿔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베트남에 달러 좋아하던데요. 예. 달러도 뭐 엔화도 바꿔주고 뭐 유로화도 바꿔주지만 우리나라 돈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네. 걱정하는 기재부를 너무 혼내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결국 뭐 국가 재정이 문제라는 건데 그럼 질문을 한번 우리 장 소장님께 드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야당이 네. 정권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그래요. 그거 궁금해요. 저는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고 국가를 경영한다고 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잘해온 뭔가요, 부분들이 뭔가? 있지만 뭐라고? 문재인 보유국을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평론가신가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계 상황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네. 1년 3개월 후면은 우리 회사를 떠난 사장님이 자 빚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 복지 더 강화해주자 어려움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은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회사 빚더미 올려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지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실패하면 다음 정권 잡기도 쉬운 거 아닌가요? 정권 잡기는 쉬워도 나라가 엉망이 나라가 되잖아요. 엉망이 되니까 걱정스럽다. IMF 때문에 김대중 네. 대통령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건 안 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정 힘드셨죠. 소장님은 굉장히 네. 그 저기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맞습니다. 분이시에요. 합리적입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 입장, 특히 김정인 위원장도 많은 뭐 대책들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좀 당론을 모으는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예.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하는 거를 비판을 하고 말꼬리 잡는 수준인데 오늘 아침에 예.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월요일 아침에 비대위 예. 회의 때 김정인 위원장이 얘기했어요. 긴급재정 명령해서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겁니다. 예. 손실보상이라든지 이익공유라든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지 말고 좀 국가가 중심을 잡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야, 이건 의미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 뭐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긴급 재정 명령을 최고위원회에서 발동하자라고 100조까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당론으로 만들어질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지금 처음 꺼낸 게 아니라 말을 잘 안 듣는 네,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듣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 있었던 네. 총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야당에서 체계화되질 않았어요. 그게 과연 야당의 정책 기능이 마비된 건지 아니면 할 마음이 없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아하. 이 당내 논의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와야 그렇죠. 여당이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그래 공격하기도 쉽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마음을 목소리를 들어본 것 뭐 같아요. 저기 예. 근데 기재부나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상대적인 뭐 저희가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인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분배 정의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물론 뭐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저는 보상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김종인 그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적인 수용 구조로서의 정치의 역할이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남아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에서 김종인 대표님의 생각이 당론으로 채택되기에 저도 한 표 보태겠습니다. 표가 있다면. 예. 오늘 뭐 이게 어느 쪽 당인지 정확하게 그럼 저기 모르겠지만, 이번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그렇게 힘을 김포 모아주시면. 시민이에요. 아 그러네. 예. 그럼 또 후보가 제가 봤을 때 후보가 이 공약을 안 낼 것 같아. 경기도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서울로 이사 갈 생각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네. 위장전입하시라는 얘기는 위장전입하시라는 얘기. 자, 논란되는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생 3법. 근데 이게 이제 일부 동의를 하지만 기업하고는 맞지 않다. 오히려 기업을 비튼다. 자본주의가 맞지 않다. 반시장법이다. 이런 얘기들도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도 일부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2도 있고 3, 4도 있습니다. 이익이 많다고 해서 자꾸 그냥 내놔라. 네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준조세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박광훈 사무총장께서 무슨 우리 이익공유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보자, 토론회 해보자라고 해서 몇몇 업체들을 불렀는데 그 네. 업체들이 안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당 실무자들과 통화해봤더니 너무 괴롭대요. 아, 여당의 자발적 참여 권유는요, 권유가 아니에요. 강제입니다. 기업들은 상당히 떨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제도화하지 않고 자발적인 사회 운동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익공유제 문제는 이제 애초에 나온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정운찬 총리께서 제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파적인 제안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잖아요. 네. 예, 우리 우파적인 부분에서 이제 온정적인 이 기부문화 이런 것들을 그 주장을 하는 거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연대서 같은 법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 제도가 뭐 좌파적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거는 뭐 절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월 정도 임시국회 때 이 세 가지 법 등등 예. 이 통과가 지금 윤곽이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손실 보상이랑 협력 이익 공유제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평등 그 해소 TF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2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조금 더 방법론이나 그런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네. 저희도 빠르게 논의를 해서 2월 달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지 지금 사실 우리 동네에 그런 상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익공유제나 이런 3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안타까운 건 언론은 항상 기업의 시각으로 아하.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보는 정말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이 방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좀 많이 이익을 받더라고요. 예, 통계적으로. 그만큼 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과정에서의 이 사회적 불평등은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아하.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 속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썰물이 되면 누가 수영복을 제대로 챙겨 입었는지 알 수 있다. 네, 그런 속담도 있습니까? 네, 있더라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썰물이 왔습니다. 네. 근데 봤더니 이 수영복 제대로 챙겨 입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거의 별거 먹고 있어요. 뭐 이거 누드비치도 아니고 네. 뭐 다들 제대로 안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제대로 챙겨 입고 네. 있습니다. 예. 진짜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어려움도 겪었지만 국가 신뢰도나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 좀 상승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먼저 우리 장 소장님 좀 올라갔다고 봐도 되죠? 잘했죠. 잘했다. 당연하죠. 잘했다. 기본적으로 네. K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한 나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
뭐 베트남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트남 베트남 뭐 하시네요. 네.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잘한 나라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한 축에 들어간다라는 잘한 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얘기만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와 코로나 K방역 때문에 정말 잘한 나라 같고 야당이나 언론 얘기 들어보면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 살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돼요. 근데 좀 그럴 그렇게 필요가 보여요. 없다. 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코로나 잘 극복하도록 정부 여당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가 기회다라고 장원 씨가 질문을 줬는데 우리나라 국격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까? 그렇죠. 뭐 국격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기반을 가지지 못했던 나라들이 네. 폭락할 겁니다. 네. 우리보다 앞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뒤로 밀려갈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영국, 이탈리아, 그렇죠. 비슷하게 굉장히 스페인 이런 데 뒤로 쫙쫙 밀려갈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간다면 앞으로 이제 선진국 경제 순위에서 한 5, 6위 정도, 독일 다음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비슷한 저런 레벨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여차하면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한 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구조조정 당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말 촘촘한 복지, 확실한 지원 이런 것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제대로 기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재부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다시 이런 감염병은 또다시 올 가능성, 변이도 있고 또다시 올 가능성, 또 최근에 동물로부터 전염 가능성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병상 문제도 중요하고요. 이 감염병 전문 병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게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는 분들, 또 손실을 보는 분들까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까지, 고리까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어떤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될지 우리 신 의원님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새해 첫 주에 네. 공공의료 3법을 냈습니다. 네. 반발을 했는데요. 그만큼 계속 반복될 감염병의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이를 또 미리 교육 훈련 받은 의료진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네. 이분에 대한 약한 고리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복지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K바이오와 의료의 역량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리딩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 등에 또 힘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정치권이 뭐 어떻게 되는 것보다 신 의원님께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아마 백신 정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28일 날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겠지만 첫 번째로 백신을 접종하는 대상들, 시기, 종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불만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의원님께서 여태까지 전문가로서 통찰력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는 선제적인 소통을 통해서 선제적인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네. 백신과 관련해서 맞으면은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 같고 되게 많은 허위 사실이라든지 유언비어가 난무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될 건지 미리미리 좀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권 여당 1호 국회의원이신 신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아닐까. 그 부분 저 국민으로서 부탁드리고 싶다. 비례 1호입니다. 1호면 1호죠. 대표하는 비례가 1호죠. 비례 1호.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백신 접종과 코로나는 결국에는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칭찬받았는데. 네. 좋은 말씀. 저 보고도 좀 칭찬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식용일간 좋은 말씀 많이 오늘 해주셨습니다. 뭐 아주 좋으세요. 네. 우리 박지원 부대변인도 말씀 좀 주십시오. 저도 해야 됩니까? 네. 예. 저는 우리 의원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민주당에 이렇게 훌륭한 의원이 민주당 부대변인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오늘 처음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 신 의원님 계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예. 여당에. 신 의원 보유당입니다 우리가. 신현영 보유당. 신의원 보유당인데 네. 이제 법률 제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권위적 방식이 있다면은 네. 앞으로는 국회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제가 볼 땐 자치분권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제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직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죠. 당장 곧 다가올 설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무사히 참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힘을 꼭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 막전 막후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 정말 부럽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